오늘 거세 경제 내용은 세계 식량 시장 관련된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올해에 아니죠. 그동안 꾸준한 식량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2030년 앞으로 한 8년 남았죠. 요때까지 세계 인구 증가율이 한 11%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련돼서 곡물이나 가장 대표적인 곡물하고 육류겠는데, 왜냐면 이제 곡물하고 육류는 사실은 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소나 돼지들도 결국은 사료를 먹고요. 이 사료가 결국은 또 곡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제외한 이런 애들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재고율은 27%를 유지하고 있어요. 쌀이 됐든 밀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콩이 됐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 수치인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식량 부족이 있거나 기근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끊어진 거거든요. 거기다 흑해 곡물 협정도 계속 난항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곡물이 없는 건 아닌데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 부자인, 그러니까 세계 4대 곡물 기업 ABCD 얘네들은 굳이 지금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즉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유통을 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이제 조정해 갖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이득을 이걸 단순하게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포 장사인 거, 공포 장사. 안 사? 끊길 수도 있어. 러시아가 안 줄 수도 있어. 아니면 앞으로 전쟁이 더 길어져 갖고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생산량도 재고량도 지난 3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냅두고 보면 사람이 늘어날 거니까 10%가 앞으로 10% 이상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곡물 부족 현상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갈수록 경작지는 줄어들고 사람은 늘어났다고 하면 곡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비축분이 27%가 넘기 때문에 살짝 뭐랄까 과공급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과공급으로 남아있는 물량들을 제대로 정리만 한다고 하면 식량 가격은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25%에서 30% 이상은 떨어져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4대 대기업, 뭐 아처 데니얼스, 번기, 칼길, 듀레프스 요런 애들이 어렵네요. 그 가격을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는데 못 사먹는 국가들이 생겨요.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데는 오르든지 말든지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지네 나라에서 안 나잖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시장 안에서 그냥 웃돈 던져놓고 오르면 오른 대로 팔아먹는 건데 자, 자체적으로 곡물 생산이 어렵거나 수급이 어려워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그동안 우리가 농사 안 짓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농사 지어갖고 물건 파는 게 낫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동안 농지하고 노동력만을 제공했던 저개발 국가들이 점점 더, 야, 우리가 이제 자영농 할 거야. 직접 질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지어서 도매상한테 안 팔고 내가 직접 해갖고 이걸 팔 거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갖다 땡겨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씨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을 굶어야 되는데 늘 이 돈이 없어서 돈이 휘둘렸거든. 근데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난 게 브릭스인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를 확대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밭대기를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달라면 돈으로 줄 것이고, 자원이라든지 제품으로 달라면 제품으로 줄 테니까 우리한테 가입만 해. 라고 얘기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큰 생산 여력을 갖고 있는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점이 곡물 가격 관련한 엄청 큰 변수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대기근이 들어서 모지라는 상황이 생겨갖고, 모지라는 상황이 안 생기면은 지금은 여전히 생산량이 많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곡물 생산 국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예요. 근데 이 세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하고 일종의 식량 교환을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식량의 이제 공급 부분에서부터 가격 안정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곡물값 오른다 어쩐다 하는데 진짜로 무슨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는 뭐 라니냐나 엘니뇨가 와갖고 다 태풍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바짝 말라서 타 죽는 현상이 안 일어나면 곡물 가격 자체로는 평탄한 가격이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날씨가 좋을까요? 문제는 이게 변수예요. 지금 이 시장 전망에는 날씨의 변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중앙아시아나 아시아권 북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가뭄입니다. 올해 쌀농사 다 망했어요. 특히나 태국이나 라오스, 버마, 라오스가 버마고. 하여튼,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쌀 생산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수자원이었던 그 메콩강이 현재 사실상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 중국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황하권 이게 그 중화라고 그러죠. 황하와 장강 사이에 있는 곡창지대가 아마 올해 정상적인 농사를 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쌀 생산량은 확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쌀 가격에 변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 가격의 변동이 국제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쌀이 많잖아. 100% 자금력을 하고 이걸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다음은 밀인데, 자, 밀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생산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밀 먹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올 목도 없어. 나 터키 거쳐갖고 유럽으로 가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남미나 아르헨티나 이쪽이니까 얘네들이 올해 정상적인 농사를 짓고 별 영향 없이 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 엘니뇨가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덥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엘니뇨가 와서 커피값이 제대로 농사가 안 돼서 커피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베트남에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엘니뇨가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커피는 솔직히 기호식품이라서 이게 무슨 사람 먹고 죽는 문제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미 쪽에 이제 남미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올 10월 달 이후에 거기가 날씨가 더울 거냐 추울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 근데 나는 추울 걸로 봐요. 이미 이제 호주가 계속해서 2년째 가뭄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그 따뜻한 공기들이 생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점점 더 남극권에 있는 추위들이 남미 끝터리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남미에 관련해 갖고 그 엘니뇨 형상은 이거 북미에 있는 거고 남미 쪽에는 반대로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올겨울쯤에는. 그렇게 되면 건조하면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형태의 이게 아까 얘기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인 지원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형태의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다는 거야. 생산량도 그렇고 수요량도 그렇고 그리고 공급량이나 재고량들이 충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그거예요. 날씨가 태풍 한 달만 유지되거나 지금 같은 날씨가 한 달만 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면 쌀은 난리 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남미 쪽에 있는 날씨는 8, 9월 달부터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10월 달부터 파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는데, 진짜 지구상에 이런 이변이 없었어 라고 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수요나 공급 차원에서 곡물이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육류입니다, 육류 시장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이제 육류 시장은 사실상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로 양분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먹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3억 3천만 톤 정도를 2020년부터 생산하고 있고, 요것들이 이제 주로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 이런 이제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집중적인 소비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소비국이기도 한 이런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와 돼지로 양분되던 시장에 최근 들어서 닭하고 양이 강력한 경쟁자로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소와 돼지를 기르는 것 자체가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소농장이나 돼지 농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소 한 마리 키우면 예를 들어 사료값이 1,000만 원이 있어야 소를 키우는 거고, 그거 내다 팔아서 1,200, 1,400에 팔아야 400 한 2년 있다 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류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로 했던 요 시장 안에는 중소 국가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닭하고 양으로 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닭하고 양을 저개발 국가들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고 엄청나게 생산해갖고 국제시장, 육류시장 안에다 밀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금류들과 양고기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 주범이라 그래갖고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국가들, 이게 미국이나 호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국가들 안에서 조금 외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을 해도 가격선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심정적인 면으로. 그 소비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고기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돼지고기는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물론 소고기도 광우병 같은 게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무슨 우리 코로나 휩쓸듯이 지금 전 세계 양돈 시장들을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오염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그동안 생각하던 육가공 생성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특히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 이제 곡물 가격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탓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사료 가격이 같이 오른 거고, 이게 이제 물가에 연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돼지도 비싸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류나 대체육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줄어드는 수요를 감안하기에는 아직 시장 성숙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닭고기의 전성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인
마니커 FNG 뭐 이런 게 이게 뭐 생각이 이런 게 우리나라 할인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 세계 시장 안에서 6개 시장이 앞으로 다른 고기 시장들보다 이게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치킨이 맛있어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재료 원료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된 식품을 선택하기보다 닭을 고르면 원료를 싸게 조달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닭고기의 전성시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에 관련된 거는 온실가스 때문에 줄고, 돼지고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돼지 자체가 비계가 많은 동물이라 단백질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콩이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그 콩 생산량과 콩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에 의해서 중국이 한 2년 동안 크게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콩 수출 안 해주고 그나마 수입해 올 수 있는 콩 가격이 계속 곡물 메이저한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콩이 일종의 그 먹는 용도로는 아닌데 중국 요리에 들어가는 기름을 짜야 되고 그 짜고 난 콩깍지를 갖고 돼지 사료를 해갖고 지금까지 이걸 유지를 해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구조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중국이 식용유 시장하고 돼지고기 시장에서 전 세계 50%를 차지하거든요. 요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자체적으로 콩농사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지어서 이거를 돼지 먹여 갖고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수입 콩에 의존하거나 아예 돼지 사육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의 짜는 기름을 콩기름 위주가 아닌 다른 대체유로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소식들을 들어보면 중국 안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공급량도 일정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료값 올랐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콩의 유입량, 생산량들이 줄었어. 근데 돼지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거를 중국 애들이 가짜 잘 만드니까 어디서 토끼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갖다가 양념으로 버물려 갖고 돼지로 해서 파나? 사실 뭐 요것도 좀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어요. 왜냐면 워낙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 애들은.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시장에 가면 고기맛 양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고기가 됐든 뭐 코끼리 고기가 됐든 물소 고기가 됐든 그 고기를 사다가 양고기 양념에다가 담궈 놓으면 양고기가 되는 거고요. 소고기에 담그면 소고기가 되는 거, 돼지고기를 담그면 돼지고기가 되는 이런 믿지 못할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에서 이상하게 돼지고기 수급률이 2년 전에 비해서 겁나 좋아진 거야. 그러면 식용유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도 그렇게 사육두수가 유지가 되는데 분명히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사육두수 많이 줄었거든. 어디서 이걸 찾아내느냐? 러시아에서 찾아냈어요. 즉 러시아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이후에 중국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돼지 사육두수를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러시아가 세계 4대 그 축산국이더라고. 아, 러시아에서 그럼 중국이 이제 그렇지. 돼지고기를 사다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부터 러시아산 해바라기 CU하고 그리고 러시아산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가격 안정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 한동안 중국 쪽 돼지고기 값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뭐 없기도 했었고. 근데 그 부분을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베리아 이쪽으로 너무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돼지한테 먹일 수 있는 콩이나 유채 같은 것들을 키워가지고 기름 짜서 중국 주고, 거기고 찌꺼기 갖고 돼지 먹여서 돼지고기 파는 방식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세계 최대 생산을 하고 세계 최대 소비를 하는 중국 안에서
돼지고기의 생산은 외부에 유탁했다는 것은 가격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닭고기 값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고기 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30년도쯤 가면 한 10%까지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인공육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뭐 비건이나 뭐 종교적 신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0%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40%가 될 거라고요? 말도 안 돼. 2030년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완전히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돼지고기 안 먹는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평행 어떤 그 차이는 있지만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는 케이스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고기 소비량 안에서 40% 가까이가 줄어들 거다. 물론 이제 대체육 하는 애들 얘기지. 그래서 소나 돼지고기가 줄어드는 만큼 건강에 좋은 닭고기나 그 다음에 가공육들. 아니 그 닭고기가 무슨 건강에 좋아? 아니, 그래도 저기보다 낫다는 거지. 소돼지보다는 건강에 낫다는 거지. 그러면서 단백, 대두 단백이나 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합성육 시장이 전 세계 10% 규모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그래 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시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공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변형시켜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빌 게이츠 선생이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유전자 합성형 고기가 있는 거고, 진짜 이제 콩 갖고 모양만 고기 모양에 맛나게 나는 대두 단백 하는 거 이게 있는데. 그건 너무 맛없어. 맛도 없고 이게 또 주요 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고 시장도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걸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계 문화예요. 어떤 문화를 접속시켜 가지고 어떤 음식들로 승부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서 우리나라 치킨이 프라이드가 전 세계 유행하는 것처럼 또 김밥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식 불고기나 돼지갈비나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거듭하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의 식량 시장의 트렌드는 고기 자체의 생산량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인기를 끄느냐의 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4대 곡물, 쌀, 밀, 옥수수, 콩,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요것들 안에서는 가격의 편차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안 움직일 거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쪽에 빠져있는 특별한 주식이 아닌 식품들, 향신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고추, 아니면 그와 관련된 아까 막 기름, 뭐 이런 식으로 주된 4대 식량과 이 양대 고기 시장은 안 움직여. 그 대신에 틈새 시장,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요런 류의 그 틈새 식품들 시장 안에서 폭등과 폭락이 이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역시 식품주는 대한제당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인으로 가는 무슨 뭐 밀가루 가격 오르니까 라면 회사 투자한다 이런 거보다는 설탕값 오르니까 CJ에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고춧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식용유 값이 오른다든지 요런 쪽의 변화를 감안한 요런 식의 다양한 식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주식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당분간은 선물 쪽으로라도 이 곡물이라든지 육류 관련한 쪽의 선물은 이거 선호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단 엄청난 기근, 엄청난 뭐 란이냐, 기상이변 요런 게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그 정도의 규모의 기상이변도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